나는 수호 아이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필요한 그런 수호신 같은 기술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보안 회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선입견, 음, 안랩 V3인가? 그거 맨날 음, 다운받으라 그러는 거랑, 안철수 씨. 근데 네가 보안은 슬라임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우리 좀 보안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 음, 음, 먼저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선입견을 말해볼게. 음, 어, 계속 나한테 못 깔으라고 하는 거. 특히 은행 앱 다운로드 받으면 음, 안랩 V3인가? 그거 맨날 음, 다운받으라 그러는 거랑 음, 그리고 음, 내가 아는 보안에 대한 거의 전부는 안철수 씨. 음. 어, 그게 우리나라 보안의 현실이야. 아니, 장난이고, 이건 좀 과격하게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안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게 될 일이 내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안 되거든. 일단 1번은 해외에서 보안 회사가 대박이 났다더라. 그리고 어. 2번은 우리나라에서 보안 사고가 났더라. 뭐 이런 류. 그러니까 보안 사고 위주로밖에 대화가 안 되니까 되게 무섭고 막 좀 별로인 느낌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은행에서 또 되게 뭐랄까 등장이 많은 유저들에게 굉장히 많은 짐을 지게 하지. 보안 프로그램 깔게 하면서. 음. 그치. 딱 그 정도일 수 있지. 보안으로 대박난 회사가 어딘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대중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도 어쨌든 안랩이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지.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그냥 안랩의 시총 정도를 우리나라 보안 최고 그 보안 마켓 캡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크지 위치, 않지 그러니까. 위치에서 얼마지? 지금 요새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안랩 시총이. 안랩 안철수 씨 시총 리스크, 파운더 리스크인가? 요새 떨어진 거는? 아 이거 논외로 할게요. 그, 떨어졌대요 많이.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싱가포르에서 적어도 그건 알거든. 그 싱가포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 중에 하나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인력이 넘버 원이야. 음, 가장 없고 갭이 되게 커. 가장 수요가 많고. 음, 음, 그래서 그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래도 적어도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되게 큰 관심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없는 것 같다는 음, 음, 느낌이 있는데 음, 음, 내가 궁금한 거였던 건데 예전에 내가 너한테 왜 보안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잖아. 근데 네가 보안은 슬라임 같다 그랬잖아. 음.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풀어봐줘. 왜 그때 보안은 내가 슬라임 같다 미리 했는지. 얘기할 때 슬라임 얘기했을 때, 이거 잠깐만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 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어, 사실 그 뒤로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일단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자면, 그때 이제 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보안이 왜 재밌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다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보안이 정말로, 어,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응용 레벨에 있는 기술로 많이들 일단 응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은 어떤 산업이 생기면 그 산업에 어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잖아. 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보안이라고 하는 관점이 필요하게 하다 보니까 응용 기술로도 분류가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사실은 되게 펀더멘털한 기술이기도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기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멘탈 모델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사고에 어, 보안이 빠지지가 않아. 예를 들면 유저를 어떻게 가입시킬까? 유저가 어떤 걸 쓰게 할까? 그게 결국에는 뭐 내가 생각했을 땐 보안의 영역에 또 포함이 된다고 보거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앱을 만들 때도 앱에서의 보안이라고 하는 건 앱이 가치가 있으면 결국에는 지켜야 되잖아. 웹을 만들 음. 때도 웹에도 가치가 있으니까 웹을 지킬 거고 웹을 하다못해 지키고 앱을 지킨다는 말이 뭐야? 뭐 쉽게 말하면 앱 같은 경우는 누나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하는데 누나가 로그인했던 정보가 누군가 해커들이 탈취를 할 수가 있어. 훔쳐갈 수가 있어. 훔쳐가지 않게 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집어넣는 거거든, 사람들이. 뭐 예를 음, 들어서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뭐 종단간 암호화 해가지고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로 왔다 갔다 하게 한다거나 혹은 뭐 지문인식 같은 파이도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보안 기술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 대상이 내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주 전통적으로는 물리 보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물리적인 서버를 안전하게 만들까? 이런 것도 보안의 영역인 거고 아주 현대 근대에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AI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유추하는데 그게 개인정보 침해야 보안 관점에서. 음, 왜냐면 나는 내 이름이랑 생년월일만 줬을 뿐인데 막 나의 취향을 자기 멋대로 어, 탐구하는 거지 AI가. 그게 그럴 수 있겠다. 프라이버시 침해거든. 최근 관점에서 보안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지킬까? 근데 이런 것들 연구까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폭넓게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그때 슬라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 좀 주저리주저리 말을 많았는데 여기 붙여도 되고 저기 붙여도 되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일 때 매번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치? 그 도메인 특성도 되게 다르고 그리고 되게 그치? 완전히 달라지는 편이지. 내가 블록체인 보안이라고 말했던 거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만의 특성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예제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거에 맞게 보안 정책부터 보안 기술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뭐 커스터마이징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매번 필요한 영역이면 스케일러블 해질 수도 있어? 음,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안도 보면은 지난번에 준용이 형 세션에서는 뭐 백엔드, 뭐 프론트엔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서 설명했잖아. 근데 나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펜시브 리서치, 뭐 디펜시브 리서치 이런 식으로 분야가 나눠지는데 오펜시브는 공격자 관점에서 연구하고 디펜시브는 수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연구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음, 그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펀더멘털한 연구들도 분명히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데 컴퓨터 언어가 그 응. 언어들을 뭐 중간 언어라고 하는 걸로 뭐 좀 더 간략한 언어, 중간 언어로 바꿔가지고 좀 더 제너럴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한 연구들도 되게 많이 있어. 그래서 연구 주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리고 많은 도메인이, 이게 말해.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다 연구를 하잖아. 그 음, 모든 연구에 보안을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어. A라는 연구가 나오면 A 연구에 대한 어, 보안 주제가 따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이제 어, 응용이면서 펀더멘탈한 거지. 어디에도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도 내가 진짜 여기저기 관심이 많은데 보안은 내가 막 지쳐. 막 힘들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오,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응, 계속 테크놀로지 계속 새로운 게 개발이 되는데 그게 나올 때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한 보안이 계속 붙어야 되니까 보안은 그치.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 만큼 발전을 하겠네, 결국. 그쵸, 그쵸.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는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은 확실히 부족한 거구나, 그래서. 그치, 그치. 그냥 결국에는, 어, IT 기술이 발전하면 어느 분야에선 뜰 수밖에 없잖아. 지금은 언택트 기술을 이렇게 뜨는데, 그러면 줌 같은 거 막 해킹 사고 터질 때, 그럼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보안 기술을 가진 회사는 더불어 같이 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보안 영역은 사람들이, 이건 무조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줌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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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솔직히 줌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줌을 쓰고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음, 그리고, 근데 어떤 보안적 이슈가 있어서 주식이 터져가지고, 예, 주식이 떨어졌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음, 음, 음. 정확히 줌에 있었던 보안 이슈가 어떤 이슈였던 거고, 그리고 그런 보통 보안 용역, 누가 질문하는데, 일단 내 질문부터 끝내고, 그러면은, 줌에서 있었던 이슈가 정확히 어떤 이슈였던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설명해줘.
뭐 사실 나도 엄청 자세히 알거나 뭐, 판 건 아닌데,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슈인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설계 관점에서의 보안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냥 신뢰 관점에서의 보안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줌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에 하는 방식은 A라고 하는 사람이랑 B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상 회의를 할 때, 줌이라는 회사가 가운데서 이제 정보를 왔다 갔다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중간에 그 데이터를 누군가 훔쳐보면 안 되니까 암호화를 해.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없게 정보를 감추는 게 암호화거든. 그래서 암호화를 해서 서로만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무래도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뭔가 성능 최적화 면에서 조금 AES라 뭐 이렇게 말하면 애매하지만 어쨌든 암호화 알고리즘이 어떤 좀 변형 알고리즘을 채택을 했어. 음, 근데 그 변형 알고리즘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암호화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야. 왜냐면 그 암호화를 하더라도 결국 데이터를 바꾸는 거거든, 안 보이게. 근데 그 데이터를 실제로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열어봤을 때 음, 이미지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데 음. 암호화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는 원본은 안 보이는데 이런 윤곽선이 보이는 거야. 윤곽선이.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입모양이 있다 치면은 입모양 가지고 말도 유추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아, 암호화에 대해서 첫 번째 알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암호화 키도 일부 중국 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중국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암호화 키 나라에서 달라고 하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데이터가 컴프로마이즈 됐다. 다 노출됐다. 이러면서, 줌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파악했어. 음, 어,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 라이브 방송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상관없지만 그치, 정말 그치. 회사에서 중역들이나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그치. 관련한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치, 뭐, 비즈니스 미팅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프라이빗하게도 많이 하고, 하다못해 나도 해외 바이어나 해외 투자자랑 미팅할 때도 암호 걸고 그냥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 주식을 어떻게 하고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인데, 그게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런 식의 이슈였던 거지. 음, 어, 이게 항상 보안 이슈가 터졌을 때 나의 아니라면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데, 내 영상, 내가 뭐라고 하는 거를 본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까? 이게 막, 음, 만약에 이게 내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비밀번호를 은행까지 이렇게 다 같이 통합해서 쓸 경우에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되겠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거든, 보안 음, 관련한 이슈는. 음. 특히 이제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유럽 애들은 되게 뻘쩍 뛰는 이슈이긴 한데, 나의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 그치, 뭐,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동선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그니까, 사람마다 얘기가 많아. 어, 뭐, 일단 개인적인 뭐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코로나 동선 공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은 거지. 그게 맞아. 이제 누나가 말했던 프라이버시 이슈랑 나는 되게 같은 거라고 보는데, 뭐 공익적인 이유에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뭐, 우리나라는 아직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봐.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의 프라이버시 정의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면은, 프라이버시는 보안에서는 되게 나는 처음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을 배워 잘했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버시란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텐데 음, 학문적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어, 내가 내 개인 정보를 내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가져가는 거가 프라이버시야. 그러니까 개인 정보 취급 동의 같은 것도 보면은 누가 어떤 너의 데이터를 뭘 가져가고 어떻게 쓸 거야를 알려주잖아. 그것도 결국에 나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인 거지, 결국에. 너가 데이터 음, 너 거니까 나한테 이렇게 빌려주렴. 근데 이 프라이버시가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뭐, 내 개인정보는 내가, 어, 가지고 있어. 내 거야. 이런 마인드가 커졌고, 코로나 음, 바이러스 같은 거 터졌을 때도
동선 공개를 하는데 내가 특정 지어지면은 프라이버시가 깨진 거거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는 되게 우려스러웠던 거지. 결국 프라이버시는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있느냐, 특정 짓고 그리고 그 정보가 어, 그 사람이 원한 만큼 공개되는가 뭐 이런 것들 포함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내가 왓츠앱으로, 음, 예를 들면 야한 사진을 보냈을 때, 음. 그 왓츠앱은 내 그 사진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걸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있어? 왓츠앱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잖아. 일단 뭐 당연히 왓츠앱에서는 못 보겠지. 못 보겠으나 왓츠앱에서는 뭐 못 보게. 어떻게 구조가 잡혀 있는지 모르니까 왓츠앱 엔지니어를 다음 세션에 찾아보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고받은 사람만 볼 수 있게 암호화를 걸어 놓는 편이고 음, 근데 암호화된 데이터를 뭐 까볼 수 있겠지,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뭐, 글쎄, 못 보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믿고 넘어가야 되는 것밖에 없지. 어, 음. 근데 왓츠앱에서 누가 어떤 걸 했다 로그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만들기 나름이니까 모르겠어. 못 보겠지, 근데. 내가 오케이, 이거는 넘어가자. 음. 그러면, 나 되게 궁금했던 게, 너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꼭 말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텔레그램에서 이번에 너가 엠번방 사건에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 음, 음, 음. 우리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 음. 그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질문 몇 개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일단, 라이프인 SF님, 준용님, 응? 얘기부터 하면은, 이제 종단간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앱이 뭐이 미디어 같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미디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뭐 DB에 쌓아둔다거나 암호화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DB에 넣어두면은 그렇게 모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특정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했다는 사실이 있고 암호화한 데이터가 되게 많으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뭐 항상 보안이라는 게 0은 없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원들끼리 보안 기술의 퀄리티 정도는 객관적으로 합의가 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안이 여기저기 다 쓰이고 어, 하기 나름의인 슬라임 같은 기술이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적인 영역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에 취약점을 찾아야지 효과적이다. 파가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쓰는 시점에 탐지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시점에 대한 것도 가치관별로 다르고 되게 사람마다 가치관적인 영역이 있다 보니까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음, 팀원들 간에는 제품을 기획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정말 책임 있는 그 수준, 퀄리티를 검증하는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도 진짜 많이 노력을 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인지, 원하는 수준은 어떻게 세팅할 거고, 이게 얼마나 객관적인 지표인지 같은 것들을 서로 챌린지를 많이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저희 내부에서 좀 섰을 때, 그걸 기준으로 우리 성능을 뽑아내죠. 그래서 보통은 자체적인 성능 지표보다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뭐 메타 지표들 가지고 비교할 때도 있고, 뭐 최신 논문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뽑아서 쓰기도 하고, 그런 객관성 확보에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